네,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인생 내공, 고수는 힘을 뺀다 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제가 좀 꽂혀있는 말 중에 하나가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가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만요. 나이 50 넘어가고 이러면 일단 뭐 노안이 온다. 즉, 가까운 거 잘 안 보인다. 그 다음에 귀도 좀 어두워진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나이 50 넘어가면 이제 뭐 너무 자세하게 보려 하지 말고 또 뭐 그냥 모른 척 그냥 잘 듣지도 않고 넘어가라 뭐 이런 인생의 지혜를 아는 나이가 50이라고 하는데 음 항상 뭐랄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조금 뭐랄까 인생의 전환점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시나브로라는 그 말에서 여유와 또, 또 그런 어떤 삶을 좀 이렇게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그렇죠. 그 마음 자체가 또 하나의 성숙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썼던 글 중에 이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 항우와 유방의 성격 비교라는 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천 사기 곳곳에는 항우와 유방의 성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두 사람이 각자 따로따로 진시황을 만났을 때, 보았을 때, 만난 게 아니고 멀리서 보았을 때 내뱉었던 말을 이제 사마천에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이는 항우 분기하고 고조 분기에서 인용된 내용인데요. 언젠가 진시황이 초나라 수도로 시찰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성했던 항우는 그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내가 저놈을 대신하리라 하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숙부 항량은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서둘러 항우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항우 본기에 고조 본기에는 유방 역시 무명 시절 유방 진시황의 시찰 행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호, 뭐 대장부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맹하고 강한 개성을 가진 항우하고 뭔가 연약한 듯 하면서도 어딘간 음험한 유방의 성격을 사마천은 잘 대비시켰죠. 내가 저놈을 대신하리라 이런 항우. 뭐 대장부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유방. 강하면 부러지기 쉬운 법입니다. 대나무처럼 굽혀야 할 때 굽힐 줄 아는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유방에게 있었던 거죠. 너무 눈에 힘을 주며 살고 있지 않은지 또는 내 경쟁자의 성공에 너무 배아파하거나 분기탱천하지는 않는지 멋지네. 뭐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말하면서 너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기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동심을 피하라라는 요 주제인데요. 명나라 관리 여곤의 수신서인 신음어 책 이름이 좀 웃기죠. 신음어.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고통스럽기가 이 신음을 내뱉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인생이 있다. 뭐 이런 나름 심오한 뜻의 제목입니다. 이 신음어에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피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음어에서 그 피해야 할 마음가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동심이에요. 동심. 동심, 우리는 보통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마음,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데 신음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동심이다. 이것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동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경쟁심, 오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에 끌리는 마음, 성급함, 경박함, 명예나 평판에 집착하는 마음.
이게 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심에 휩쓸리면 쓸데없는 다툼이 늘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그로 인해 타인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 멋진 말이죠. 여기서 동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경쟁심, 오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곳에 끌리는 마음, 성급함, 경박함, 명예나 평판에 집착하는 마음. 예전에 어느 모임에서 그 필라그룹의 윤준수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추진하는 일이 슬슬 풀려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왜 이러지? 이러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지. 라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간직하려 노력했기에 다행스럽게도 사업상 큰 실수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 작은 성공에도 균형감을 잃을 정도로 우쭐해하곤 하죠. 근데 역시 대인의 내공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경영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 당신에게 좋은 결과가 발생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는데 라면서 스스로를 다시 다독였다는 점 새길만 하죠. 예전에 봤던 명언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우연한 성공에 우쭐해하는 것은 허약한 정신의 속성이다. 우연한 성공에도 우쭐할 것인가? 아니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성공에도 스스로를 다독일 것인가? 자, 그리고 세 번째 테마로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인생의 3대 불행이라고 하는 요 챕터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중국 남조 송나라의 유의경이 편저한 세설신어에는 다음 세 가지를 인생의 3대 불행이라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소년 등과, 즉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오르는 것. 둘째, 아버지와 형의 어떤 위세에 기대서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 그러니까 소위 아빠 찬스, 형 찬스를 통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 세 번째, 재주가 높은데 거기다 문장까지 능한 것. 이 세 가지를 인생의 3대 불행이라고 써놨어요. 얼핏 봐서는 세 가지 모두가 행운 같은데 옛사람들이 이를 불행의 카테고리에 넣은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돼도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자신감까지 더해진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달리겠죠.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이 어깨에 힘을 주고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며 거만하게 행동하며 그렇게 하면 관객들은 그러죠. 저거 저러다 큰 코 다치지 라며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비슷하죠. 결국 이 글은 인간의 교만함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무서운 화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힘을 뺀다.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그 글이 나만의 루틴을 가지면 자연스레 힘이 빠진다. 이런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요. 뭔가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될 좋은 용어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안무가 트와일라 타프라는 사람이 얘기한 준종교적인 의식. 그러니까 거의 종교에 맞먹는 의식, 준종교적 의식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트와일라 타프는 1941년생인데요. 여전히 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안무가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 야, 이렇게 해봐. 자기가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은 이미 많이 늙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늙은 몸으로 어떤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몸을 수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트와일라 타프는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서 1시간 30분 동안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운동으로 몸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 삶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함을 향해서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게 아주 적합한 준종교적 의식을 선택해서 이를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큰 목표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지루하고도 미련한 반복적인 고행이 따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구글에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트와일라이트 타프 이렇게 치면은 거의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어떻게 다리를 쭉 뻗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지 사진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 포즈에서 많은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대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건데요. 그 책이 그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자,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컨설팅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모 증권 CEO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CEO는 회사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단골이다 보니까 그 레스토랑에서는 그 CEO와 일행을 VIP로 대우했다. 얘기를 시작하려는데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쟁반을 떨어뜨렸다. 감자 요리가 테이블 밑으로 굴러떨어졌고 커피가 엎질러졌다. 사람들은 쩔쩔매는 웨이터를 쳐다보았고 곳곳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니 저런 VIP 앞에서 실수를 하다니 쟤는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우리 테이블에 있던 바로 그 주인공 모 증권회사 CEO와 간부들은 하나같이 웨이터를 쳐다보지도 않고 눈살을 찌푸리지도 않고 계속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내 웅성거리던 식당은 잠잠해졌고 그 CEO는 웨이터가 벌린 수거 봉투 안으로 테이블 밑에 있던 감자들을 발로 툭툭툭 차넣었다. 그리고 테이블 볼을 적신 커피를 냅킨으로 가볍게 툭툭 두드렸고 계속 얘기만 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의 실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단순한 실수는 그냥 무시하고 만다. 훗날 나는 CEO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냥 실수인데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식당의 VIP 명단에 올라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웨이터한테 뭐 화를 낸다든가 눈살을 찌푸리기만 하더라도 그는 어쩌면 해고당했을지 몰라요. CEO가 그렇게 생각 깊었던 거죠. 전 세계 수많은 CEO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스킬 중에서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인데요. 한 식당에서 웨이터가 실수로 한 신사의 하얀 와이셔츠에 주스를 쏟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신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는 리더의 품격을 알 수 있었다 라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웨이터의 법칙은 웨이터를 비롯한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험하거나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절대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르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웨이터로 대표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험하게 하는 사람은 부하 직원들도 험하게 다루고 그러면 인재들이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이들은 상황이 바뀌어 누군가 자신보다 아래 위치에 내가 갑이 되고 상대방이 을이 되면 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타인의 실수에 관대한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타인의 실수에 관대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큰 일을 이뤄내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소한 타인의 실수에 대범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좋은 수행법이면 물론이거니와 인격을 돋보이게 해주는 훌륭한 덕목입니다.